오늘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임팩 2021년도 경영 성과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제가 확인했 시각이 10,000원대였습니다. 2020년 말 대비 가격으로는 3,91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105%가 됐습니다. 500원짜리니까요. 그리고 장부 가격은 현재 9,516원으로 이 가격이 장부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보다 37%가 상승했는데 경영 성과가 뒷받침하고 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는 최옥일 씨가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최웅선 씨가 13.18%, 임팩 EPM 자회사 같은데요,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있어서 매출은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2.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65.5%가 증가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9.6%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비용은 62.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업부터 판관 비율을 요 밑에다가 산출해 놨는데요. 전년보다도 그 판관 비율이 16.7%가 감소했습니다. 대신 현장 가공비가 112.9%나 증가를 했습니다. 판관 비율을 줄인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저는 좀 의심이 들어서 판관 비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비율을 산출해 보고자 합니다. TOE 생산성은 1.11로서 전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03% 증가했는데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억 원대가 더 적게 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로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매출액의 증가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일단 추론이 되고, 아니면 판매량이 또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 재료비가 2.3%뿐이 증가 안 한 것은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도 일단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2억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는 34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합계액이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의 합인데요. 이 금액을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스루풋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1.9%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62.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3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뭐 3명밖에는 증가하지 않았지만은 2019년에 비해서는 2020년도가 한 10명 정도가 증가했었네요. 그리고 평균 임금이 그 6,6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한 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비율로는 10.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률은 경제학자들의 얘기로는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0.02포인트니까 그냥 2%라고 하면은 생산성을 향상한 것보다는 회사에서 인건비는 크게 인상을 했다. 그 대신 2020년에 생산성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때 그 인상률은 0.1포인트 이상이거든요. 그때 좀 적게 올렸으니까 올해 좀 더 올려줬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단 그러나 요 임금 수준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영역 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 외, 인건비 외 나머지 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다 몰아가지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비용이 뭐가 증가를 했는지 전혀 그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익이 날라 그러니까 기타 비용을 좀 많이 일부러 어떻게 좀 늘린 건가? 그런 생각도 그 의심을 해봅니다. 분석가로서는 항상 그 의구심을 갖고 좀 접근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이 좀 크게 비율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을 보면은요, 425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12.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어떻게 일정하지가 않고 그 변동이 꽤 심합니다.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는 얘기는 공정이 불안정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만드는 제품들이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공정 변화가 그렇게 심한 제품들이냐. 그래서 이게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도 이게 공정 가공비가 그 변동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원재료 비율이 좀 크게 떨어진 거 아니냐. 아까 그 재료비가 매출 재료비도 좀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인프레 등등으로 해가지고 다 원재료 가격들이 상승하는데, 이 기업만큼은 자신들의 제품의 원재료는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결산이 된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11억 원 차이가 있는데요. 그 P 총 제조 비용은 이 Q 총 제조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차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의 차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재료 가격이 계속 하락했는지가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검증을 해봤는데요. 회사는 그 전체 재고 자산을 변동 기준으로 가져가서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이 WCAI 기준 매출원가 검증을 해보면은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에서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의 그 증가액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게 산출된 검증 매출원가는 1833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비싸게 높게 나오는데 결산 매출원가는 11억 원이 그 작게 나타나죠. 이거로 봐서는 이 전체 재고자산을 범위로 가져갈 때 재고자산이 원재료 등으로 크게 증가하면은 결산 매출원가는 내려가게 되겠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 많이 나오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그 재고자산의 변동 가지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동일한 기준 가지고 그 계속성의 원칙이 된다 그러면 뭐 크게 이제 그 외부 감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그 경영 성과를 위해서는 이 매출원가 검증에 사용한 그 WCAI 재고자산 변동 가지고 그 매출원가를 저는 산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입장입니다. 그건 구두로 말씀드리는 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는 이제 반대로 재고자산이 감소한 경우인데요. 그 경우도 그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율 회전율이 떨어지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일단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이제까지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회사가 이거를 반론하려고 그러면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제품 가격,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걸 확인해 보는 거로 하고요. 핵심적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출 채권의 수금 속도인데 3.3회전입니다. 이게 이 재고 회전율은 납품 속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1년이 12개월이니까 그 상당히 그 한 20일 정도의 물건들을 납품하는데 수금은 한 4개월 안짝에 수금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금이 이런 경우에는 많이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느린데 수금 속도보다 빠르긴도 합니다. 이것은 협력업체한테 잘해준다기보다도 원자재 구매하는데 아쉬운 입장이다.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자가 더 시장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거를 입증을 계속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2021년도부터 그 제품 가격 추이하고 그 원재료 가격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제품 가격만 제시를 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제품 가격이 하락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맨 밑에 있는 RCV 밸브라는 플라스틱 밸브 여기 뭐 어떻게 조그만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4.4%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추이 자체도 제가 좀 신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재료 가격 추이는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고자산 회계에 대한 비교 검증은 투명성은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이렇게 볼 때는 그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로 자본적 투자죠. 27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형자산의 대부분 투자를 한 거로 공장 증설 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속기업 비율은 21.8%로 그 내려갔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9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가 상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권자한테 128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32.5%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도 돈을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증가에도 돈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ROE 1.1%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종 FEM 10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CBRR 현금 버퍼율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1360%로 전년보다 80.3%가 상승을 했고요. 납입자본 성장률은 14.6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2020년도 그 예측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접근을 먼저 하면은 판매 관리비가 한 5% 정도 그 오르지 않겠느냐. 2021년도는 내려갔는데 5% 정도는 좀 올려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영업이익은 100%더 좀 그 이익을 더 내보자. 이렇게 됐을 때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오려는지, 그 다음에 그 매출액은 얼마가 되려는지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제적 원가 회계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영업 자체에서 매출원가가 있으니까 매출 이익률을 얼마로 늘리면은 매출원가를 얼마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산식도 뭐 만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좀 그 구체적으로 가서 생산 재료비도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인상이 됐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원재료 비율이 뭐 내려간 것 같지만은 금액상으로는 적게 올랐지만은 5% 정도 오른다고 보고, 가공비도 실적 베이스로 해서 10% 오른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재고가 증가를 했거든요. 요게 이제 30% 오른다고 이렇게 보면은 매출원가가 6% 정도 오르는 1925억 원 정도를 매출원가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에 의해서 매출 목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보다는 9%가 상승한 2263억 원의 매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총 제조 비용도 한 6% 증가하는 거로 했는데, 매출원가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재고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 원가 회계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웠는데, 주로 그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 업체니까 견적 가격은 실적에 의하면은 아마 이거를 단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21만 1,000원의 견적서를 냈었을 것이다. 근데 2022년도에는 한 23만 원대로 견적서를 9% 올린 가격으로 낸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구매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그 아까 봤듯이 그 이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한 기업이니까 저는 100% 신뢰 못하지만은 23만 원의 견적을 낸다 그러면은 협상을 잘해서 23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18,000원의 이익이 남는 거로. 그러면 그 견적 제시했을 때보다도 충분히 이익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실행은 그냥 뭐 더 이상 그 마른 수건을 짜는 원가 절감이라는 거 하지 않고 가더라도
단품 23만 원짜리를 납품하면은 18,000원이 남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했으니 스루풋 지표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제조 원가라는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에서 그 예가를 산출해서 견적서를 내보는 거로 하는 거죠. 매출 재료비가 5%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이 스루풋율도 그냥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도 그대로 한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만 5% 올랐을 때 매출액도 5%를 같이 올려주셔 하는 전략인 겁니다. 뭐 다른 거 인상 요인이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소라는 일단은 심보를 가지고 심보라기보다도 그런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계획이 21만 8천 원인데 실제 견적은 얼마를 내느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5% 오르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10% 오르는 거 반영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5% 오르는 거로 반영을 하고 영업이익은 100% 증가시키는 거로 반영하면은 22만 6천 원에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 22만 6천 원에 계약을 하는데 아까 원가 회계 견적에 의해서는 23만 원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 이하로 깎으면은 적자가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22만 6천 원이면은 충분하겠다. 스루풋 산출로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계약이 22만 6천 원에 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3,000원, 12,8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액션 플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그 스루프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 뭐 꼭 한 군데 거래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수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재고 회전율을 20회전까지 해보자. 20회전을 한 적도 있거든요. 2019년도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면은 매출액이 22만 6천 원이 아니고 23만 8천 원, 23만 9천 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 경우에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만 4천 원 꼴로 크게 높게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매출이 추가 발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가공비도 조금 가공 비율만큼 변동이 있을 거라고 요거까지 좀 계획을 하고요. 판매 관리비도 재고 회전율을 높인다는 뜻은 그만큼 또 매출 노력을 했기 때문에 2.3% 정도 판관 비율. 그래서 아까 그 손익계산서의 그 판매 관리비 비율을 그래서 산출해 놓은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77.3%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계획 대비 증가율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업 스스로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사업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게 스루풋 회계의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방식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비선형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건데요. 이 증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비선형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손익분기점은 선형함수로 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운영 비용을 15%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판매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그
가공 비율 오르는 만큼 그대로 오른다고 봐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100% 확보한다면은 그 대신 이제 수르푼율은 향상된 수르푼율을 적용하면은 매출액은 23만 8천 원에 꼭 도달해야만 13,532원이라는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예상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액션 플랜하고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러프하게 산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르푼율 상승과 TR이라고 이제 약어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수르푼율 상승과 재고 회전율 상승 실현을 위한 방법은 경영관리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공장에 있는 생산 공장장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관리자들. 그러니 일반 관리비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런 분야가 바로 경영 컨설팅 분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 임팩 2021년도 결산 실적을 분석을 하고 2022년도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